안녕하세요. 필로입니다. 오늘은 1963년 문학 춘추지에 연재되었던 김승옥 작가님의 역사를 낭독하고 그 향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게는 늘 푸른빛으로 먼저 떠오르는 소설입니다. 강렬하고도 서늘한 푸른빛으로 남아 세상 앞에 시대 안에서 사람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져보게 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 대한 제 나눔은 낭독을 마친 말미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필로가 나누는 낭독의 향기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역사 김승옥. 서울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도 꽤 많지만 경우도 가지가지 모양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있는 하숙집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얘기한다면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는 얘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겠는데 여기 옮겨놓는 얘기도 아마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나 할까. 내가 언젠가 어느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가 우연히 말을 주고받게 된 머리털이 텁수룩한 한 젊은이에게서 들은 것으로서 허풍도 좀 섞인 듯하고 그리고 얘기의 본론과 결론이 어긋나 있는 듯하기도 하지만 그런 대로 뭐랄까 상징적인 데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들은 그대로를 옮겨보는 것이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코는 벽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했다.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벽에 얼굴을 바싹 대고 있었던 모양이다. 벽은 하얀 회로 발라져 있었고 지나치게 깨끗했다. 내 방은 이렇지 않은데 하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남의 집에서 잠이 든 것이었을까? 혹은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 병원이더라 라는 경우 속에 있는 것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기억. 특히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자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날 밤은 유난히 곧잘 한밤중에 잠이 깨는 것이고 말똥말똥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그 집 밖에 가등에 켜진 불빛이 창으로 스며들어와 천장의 무늬들을 희미하게 떠올리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여긴 남의 집이다 고 깨닫게 되고 우리 집 천장의 무늬를 누운 채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려보며 지금 그 무늬 밑에서 잠들어 있을 집안 식구들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동이 트자마자 살그머니 그 친척집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달려와 버리던 적이 많았었다. 그러나 그건 한밤중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대낮이다. 그리고 그건 옛날 어렸을 때 일이었지만 지금은 청년이다. 그리고 그건 내 의식 속에서는 이미 추방돼 버린 고향에서의 일이었지만 지금 여기는 서울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은 아무런 무늬도 없는 갈색 베니어로 되어 있었다. 무늬가 있다면 파문을 닮은 나뭇결이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더구나 천장이 꽤 높았다. 나의 방은 이렇지 않은 것이다. 일어서면 머리를 숙여야 할 정도로 천장이 낮고 거기엔 육각형의 문이 있는 도배지가 발라져 있는데 그것은 처음엔 푸른색이었던 모양이지만 지금은 빗물이 새어서 만들어진 얼룩등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다. 더구나 내 방의 천장은 지금 내가 누워서 보고 있는 천장처럼 팽팽하지도 않고 가운데 부분이 축 늘어져서 포물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빈민가의 집들에서만 볼 수 있는 천장. 그렇다.
나의 방은 동대문 곁에 있는 창신동 빈민가에 있는 것이다. 지구가 부서졌다가 다시 생겨난다 해도 그 나의 방은 지금의 이 방처럼 깨끗하지가 못하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려서 좀 전에 내가 코를 대고 낮잠을 자던 하얀 벽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내 방이라면 신문지로 도배된 벽에 볼펜 글씨에 이런 낙서가 분명히 있을 터이다. 창신동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개새끼들이 외다. 나는 그 낙서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처럼 전에 이 방에 하숙을 들어있던 사람이 밖에 비라도 오는 어느 날 할 일 없이 누웠다가 누운 그 자세대로 손만을 들어서 적어 놓은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는 있었다. 왜냐하면 그 방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까지 포함해서 그 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절망감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는 이 넓은 세계 속에서 더럽기 짝이 없는 이 방만을 겨우 차지할 수밖에 없느냐는 자기 혐오에서 그 방 속에 든 사람은 누구나 그런 낙서를 하지 않고서는 배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이 그 낙서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내가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30년대식의 표현을 사랑했다. 그리고 대가의 문장처럼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상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들 중에서 내가 나의 방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면 그 낙서로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방금 잠이 깬 방에 하얀 회가 발라진 벽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낙서는 없었다. 지나치게 깨끗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누워있는 방 전체를 보고 싶어져서 천천히 내가 몸을 돌렸을 때 나는 방 가운데서 무서운 괴물이라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듯이 천천히 몸을 반대편으로 돌렸다. 물론 괴물 같은 건 없었다. 내가 덮고 있던 혼잎을 자락이 내 몸 밑으로 깔렸을 뿐이다. 나는 방 안을 찬찬스럽게 눈으로 더듬었다. 내 오른쪽 벽의 구석진 곳에 다색의 나왕으로 된 방문이 있다. 내 맞은편 벽에 기대서 책들이 좀 무질서하게 줄을 지어 서 있다. 나를 향하고 있는 책의 등에 적혀진 그 책들의 표제를 나는 읽었다. 연극개론, 비극론, 현대 희극의 제문제, 현대 연극의 대사, History of Drama 등. 그것은 내 전공 부문의 책들, 바로 나의 책들이었다. 그리고 핀이 빠졌는지 캘린더가 벽에서 떨어져서 마치 단정치 못한 여자가 주저앉아 있는 듯한 모습으로 방바닥에 널려져 있고 왼쪽 벽 구석 가까이에 잉크병, 노트들, 펜들, 나의 세면도구, 재털이, 담배가 몇 가지 빈 진달래, 찌그러진 성냥통, 그리고 내 기타가 역시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거나 벽에 기대어져 있고 벽의 옷걸이에는 내 옷들이 걸려져 있었다. 모든 것이 나의 소유였다. 그러면 이건 나의 방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방은 여기저기 붙어 있어야 할 여자의 나체 사진 한 장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담할 리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방바닥에 풀어놓은 팔목 시계를 보았다. 4시였다. 오후 4시라면 방에서 멀지 않은 시장에서 장사치 여자들이 떠들어대는 소리, 집 안에서 나는 수돗물 흐르는 소리, 옆방에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나 들려오는 웅웅거림,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의 덜커덕거리는 괴음과 경적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 것이다.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고 그 기계의 수많은 새들이 치어 죽어가는 경우를 상상할 때 그런 경우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나는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용하다.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 마치 여름날 숲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하다니. 그러자 방 밖에서 마루를 가볍게 걷는 소리가 나고 잠시 후에 피아노 소리가 쾅 울려왔다. 바로 방문에 바뀐 듯 싶었다. 피아노 소리라니 이 빈민굴에. 아, 그러자 나는 생각났다. 4시. 피아노 소리. 이 병원처럼 깨끗한 방. 나는 약 일주일 전에 창신동의 그 지저분한 방에서 이 깨끗한 양옥으로 하숙을 옮겼던 것이다. 들려오고 있는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였다. 내가 옮겨온 뒤에 약 일주일 동안 매일 오후 4시에 피아노가 울렸고 그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였었다. 아마 내가 오기 전에도 4시에 피아노가 울렸고 그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였었을 것이다. 나는 그제야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았다.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기억의 단절이었다. 물론 무엇인가를 깜빡 잊어버리는 때가 흔히 있는 법이다. 우스운 얘기지만 심지어 오줌 누는 법을 잊어버리는 때도 있었다. 언젠가 어느 다방에 가서 그 다방은 어느 건물의 2층에 있었는데 나는 무슨 생각인가 잠겨서 계단을 느릿느릿 걸러 올라갔었다. 다방 문의 밖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을 때였다. 그때 나는 긴급한 생리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변 보는가를 깜빡 잊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몹시 당황했었다. 잠시 후 곧 나는 우선 바지의 단추를 끌어야 한다는 습관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간에선 있을 수 없는 습관의 단절조차 경험했던 건 확실한 얘기다. 아무리 그렇지만 일주일이 방 하나와 친밀해지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나 역시 생각한다.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약 일주일 전에 이사 온 이 방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생소함을 느꼈던 것은 그 일주일이란 시간보다도 더 길게 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심리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 병원처럼 깨끗한 양옥으로 하숙을 들게 된 것은 나를 꽤 아껴주는 다정다감한 어느 친구의 호의에서 나온 권유 때문이었다. 언젠가 밖에서는 비가 뿌리는 날 창신동에 그 퀴퀴한 냄새가 나고 하루 종일 가야 타블로이드판 기계 창 하나로 들어오는 한 움큼이나 될까 말까한 햇빛을 아껴야 하는 내 하숙방에 앉아서 마침 돈이 떨어져서 그리고 단골 술집엔 외상의 빚이 너무 많아서 또 외상을 달라는 염치도 없고 해서 옆방의 영자에게서 빌린 푼돈으로 술 대신 에틸알코올을 사다가 물에 타서 홀짝홀짝 마시며 혼자 취해서 언젠가 내가 내동댕이 쳐서 갈래갈래 금이 간 거울 앞에 얼굴을 갖다 대고 찡그려 보았다가 웃어 보았다가 제법 눈물도 흘려보고 있는데 그 다정한 친구가 찾아왔던 것이다. 그 친구는 내 생활이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희망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 생활 태도에는 일부러 타락한 자의 그것을 닮으려는 점이 엿보인다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빈민가에서의 그렇게 무질서하고 퇴폐적인 생활과 질서가 잡히고 규칙적인 또 한쪽의 생활과의 비교도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나를 타이르는 식으로 얘기하며 자기 친척 중에서
퍽 가풍이 좋은 집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나의 하숙을 부탁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고마운 얘기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 자신도 나의 무궤도하고 불황화 같은 생활 태도를 비록 내 천성의 게으름과 가난한 자들의 특징인 금전의 낭비벽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고향도 없이 죽는 날까지 이 서울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절망감에다 핑계를 대고 변명해 보려 했지만 아직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도 내 생활 태도 개선의 가능은 충분하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 나도 나 자신의 기만을 인정치 않을 순 없곤 했던 참이라 그 친구의 의견을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무렵에 나는 돈에 퍽 쪼들리고 있었으므로 당장 그 친구의 의견을 쫓을 수는 없게 되었었다. 버스 탈 돈마저 떨어져서 매일 방에 틀어박힌 채 희곡 습작이나 하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오래 후 다행히 어느 쇼단의 총극용 코미디 각본이 몇 편 팔리고 거기서 생긴 수입이 꽤 되었으므로 오랫동안 내심 일종의 간절한 욕망으로서 계획해오던 이주권을 역시 그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실행한 것이 약 일주일 전인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나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게 되었다. 피아노는 이 집의 며느리가 치는 것이었다. 이 집의 식구의 구성은 할아버지로 불리는 키가 작고 마른 편인 영감과 할머니로 불리는 역시 키가 작고 마른 편인 노파, 어느 대학의 물리학 강사로 나가는 아들과 그 부인인 며느리, 대학 강사의 여동생인 여고생, 대학 강사의 3살 난 딸, 그리고 식모로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이 집으로 데려다준 친구의 큰아버지 뻘이라고 했고 말하자면 나의 생활 태도를 바꾸어 놓겠다는 책임을 진 분이었다. 나는 내가 이사를 온 첫날 저녁 할아버지 앞에 불려 나가서 들은 얘기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것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었다. 몇 가지 나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묻고 나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내가 6.25 때는 몇 살이었느냐고 물었다. 정확한 나이는 얼른 계산이 되지 않아서 10살이었던가요? 하고 내가 우물쭈물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아마 그럴 거라고 하며 사변이 남겨놓고 간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겠군 하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사변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로서의 기억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엇이 사변 후에 더 보태지고 없어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그것은 가정의 파괴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투가 마치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책망이라도 한다는 것처럼 단호하고 험악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기분이 되어 꿇어앉았던 자세를 더욱 여미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나는 이사를 한다는 흥분과 긴장과 피로 속에서 하루를 보냈었기 때문에 졸음이 퍼붓는 걸 참아가며 할아버지의 관이랄까 주의랄까를 들었다. 그것은 혼미 가운데서 들은 것을 두서가 없는 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았다. 가풍이 없는 가정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다. 가풍이란 질서정신에 의해서 성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은 사변 때 식구들의 생사조차 서로 모를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래서 더욱 가정의 귀중함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 질서정신에 입각해서 각기 가정은 가풍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하는데 장애가 아주 많은 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한다. 대강 이런 것이었다. 가풍.
내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단어였지만 며칠 동안에 나는 그 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실체를 온몸에 느끼게 되었다.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가 맨 먼저 나를 휘감은 이 집의 가풍이었다. 아침 6시의 기상. 그러나 나의 경우는 자발적인 기상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차를 끓여가지고 손수 들고 와서 나를 깨우고 그 차를 마시게 하고 내가 무한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면 아침 산보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수면 부족으로 좀 자유로운 낮에 늘 낮잠이었다.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심지어 3살 난 어린애마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침 식사, 출근 혹은 등교. 할아버지도 어느 회사의 중역으로 나가고 있었으므로 집에 남는 건 할머니와 며느리, 어린애와 식모, 그리고 노곤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오전 10시경에 며느리와 할머니가 놀리는 미싱 소리를 쭉 듣게 되고 12시경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오후 4시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게 된다. 오후 6시 반까지는 모든 식구가 집에 와 있어야 하고 저녁 식사. 식사가 끝나면 10여 분 동안 잡담. 그게 끝나면 모두 자기 방으로 가서 공부. 그리고 식모가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서 대청마루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는 달그락 소리가 나면 그때 시간은 10시 5, 6분 전. 그 소리가 그치면 여러 방의 문이 열리고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물 한 컵씩을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를 한 차례 돌리고 잠자리로 들어간다. 세상에 이런 생활도 있었나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식구 중 누구 한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계에 온 것이었다. 동대문이 가까운 창신동, 그 빈민가에 내가 들어있었던 집의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식의 생활. 내가 간혹 이 양옥의 식구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려 할 때면 물론 대하는 시간이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아마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이 지금 있는 방에 대해서 생소감을 느끼던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서 나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보다 명료하게 떠오르는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 때문에 적지 않게 괴로워했다. 내가 들어있던 집은 판자를 얽어서 만든 형편없이 작은 집이었지만 방은 5개나 되었다. 따라서 겨우 한두 사람이 들어가 누우면 꽉 차버리는 방들이란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중에서도 좀 넓고 채광도 좋다는 방을 주인 식구가 차지하고 있고 그 방보다는 못하지만 나머지 3개에 비하면 빗물도 새지 않을 정도의 방은 방세 지불이 정확한 영자라는 창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유리창이, 그 유리창이라는 게 금이 가고 종이가 오려 발라지고 더러웠지만 이 집에서는 유일한 유리창이었다. 달린 방에는 50쯤 나보이는 깡마르고 절름발인 사내가 10살 난, 10살이라고는 하지만 영양실조 등으로 볼이 홀쭉하고 머리만 커다랗지 몸은 5살 난 애들보다 더 작고 말라 비틀어진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방들 중에서 한 방을 40대 막벌이 노동자 서씨가, 그리고 한 방을 내가 차지하고 있었다. 내가 이 양옥으로 와서 그리고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한 엘리제를 위하여를 피아노로 치고 있는 며느리에 대한 이 집 할아버지의 배려에 관하여 알게 되었을 때 맨 먼저 생각난 것이 창신동 그 판잣집의 절름발이 사내와 그의 말라 비틀어진 딸이었다. 할아버지는 피아노 소리를 무척 싫어하지만 그러나 여학교 시절에 피아노 치는 걸 배워두었다는 며느리의 손가락을 굳어버리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다.
굳어버리게 하다니. 그건 할아버지의 교양이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것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며느리가 피아노를 대할 수 있는 시간도 이 양국의 규칙적인 생활 속에 끼일 수 있었던 것이다. 여고에 다니는 딸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가 아닌가고 나는 생각했다. 저녁 식사 후 공부 시간이 되면 그 여고생은 자기 방으로 간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식모가 끓여다 놓은 보리차를 마시기 위해서 대청마루로 나온다. 그동안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저 창신동의 절름발이 사내는 어떻게 그의 딸을 교육시켰던가. 나는 그 절름발이 사내가 자기 어린 딸을 꿇어앉혀 놓고 있는 것을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내가 그 방 앞을 지날 때면 거의 항상 그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빼빼 마른 계집애가 자기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있지 않은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없었다. 밥을 지으러 나올 때거나 수도에서 물을 길어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비척거리며 걸어갈 때 외에는 항상 꿇어앉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리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름발이는 무슨 얘기를 자기 딸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쉴 새 없이 입을 놀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항상 종이와 연필이 계집애 앞에 놓여 있는 걸 보아서 아마 그건 수업 시간인 모양이었다. 절름발이 곁에는 항상 긴 버드나무 회초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회초리의 매질이 계집애의 몸 위에 퍼부어지지 않는 날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절름발이는 미친 사람처럼 계집애에게 매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계집애는 이제 단련이 된 듯이 그 5살짜리 아이들보다 가냘픈 손으로 머리를 감싸기만 한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입 한 번 벌리지 않은 채 묵묵히 자기 몸 위에 퍼부어지는 매를 견뎌내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그 어둑시근한 방 속에서 절름발이는 무엇을 가르쳤고 그의 딸은 무엇을 배우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나는 끝내 알지 못하고 말았다. 다만 나는 언젠가 밤이 깊어서 내가 변소에 갔을 때 설사병이 났는지 그 계집애가 변소에 앉아서 똥물을 잘잘 쏟고 있고 변소문에 몸을 구부정하게 기대고 절름발이가 성냥을 계속해서 켜대며 근심스런 얼굴로 그의 딸을 지켜보고 있던 광경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유리창이 달린 어둑신한 방에서 베풀어지는 교육이 결코 엉뚱한 것은 아니리라는 생각만을 내 멋대로 할 수 있었다. 영자라는 창녀 얼굴도 여간 또렷하게 나의 기억 속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그 집 앞에 붙은 하숙인 구함이라는 종이 조각을 발견하고 주인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수도에서 발을 씻다가 아줌마, 하숙 구하는 사람 한 명 왔어요 라고 안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던 게 바로 영자였다. 그 집에 내가 하숙을 된 뒤부터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가느다란 영자는 자기 나이가 19이라며 나를 오빠라 불렀었다. 내가 그 집에 하숙을 정한 후 며칠 사이에 영자의 선천적인 재능에 의해서 나도 금방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왼손 팔목에 있는 검붉은 색의 지렁이 같은 흉터를 내보이며 이게 뭔 줄 아오 오빠? 하고 묻고 나서 한숨을 푹 쉬며 옛날에 나 죽어버리려고 칼로 여길 끊었다오. 그런데 죽지 않고요 고생이야. 하며 눈물조차 살짝 비치던 영자에게 나는 담배를 얻어 피우는 등 은혜를 많이 입었었다. 영자는 내가 연극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걸핏하면 오빠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나 배우를 써줘. 응? 하고 어리광을 부려오곤 했었다. 언젠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었던 날 신문에서 화관을 머리에 얹고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당선자들의 사진을 보고 나더니 나와 주인 아주머니더러 심사위원이 되어 달라고 하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마 아껴 간직해 두었던 것인 듯 싶은
분홍색의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나와서 그 집의 좁은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한 손을 들고 합격해요? 라고 묻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난 미스가 아닌걸요? 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신경질을 부리던 영자. 또 언젠가는 어디서 알았는지 광화문계에 엄청나게 잘 알아맞히는 성명 철학자가 한 사람 있다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고 나를 조르는 것이었다. 그런 건 다 엉터리 수작이라고 내가 얘기하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화를 내며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좋은 이름으로 고쳐도 준다고 그러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마치 자기가 그 성명 철학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었다. 여러 날을 두고 졸리던 끝에 할 수 없이 내가 그럼 같이 가보자고 나서자 영자는 금방 시무룩해지며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름만 가지고도 지금의 신분을 딱 알아맞힌다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갈보라고 해버리면 좀 얘기가 곤란해지겠다고 하며 발뺌을 하는 것이었다. 나도 그럴듯하게 생각되어서 그럼 그만두자고 해버렸지만 미련은 남았는지 그 후로도 영자는 곧잘 그 성명 철학자 얘기를 꺼내곤 했었다. 내가 이 양옥으로 이사를 한다는 날도 영자는 오빠더러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려 했더니 하며 섭섭해하였었다. 엘리제를 위하여의 피아노 소리는 이제 며느리의 허밍까지 어울려서 절정에 도달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허밍이 시작되었으니 잠시 후엔 피아노 소리도 그칠 것이다. 경험으로서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 몸을 눕혔다. 창신동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개새끼들이 외다 라는 30년대식의 표현의 낙서가 적혀있던 그 방. 그리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이 피아노가 둥둥거리는 집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것이었다. 그곳은 버스 하나를 타면 곧장 갈 수 있다는 평범한 가능성마저를 송두리째 말살시켜버리는 간격의 저쪽에 있었다. 일주일이란 보수를 치르고도 여전히 이 하얀 방에 대하여 서먹서먹한 느낌이 드는 것은 그 측량할 길 없는 간격을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건너뛰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도 아주 어렸을 적엔 이런 생활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 기억이 화답하는 한 이 영옥 속의 생활은 지나치게 낯선 것이었다. 창신동 그 집의 나머지 한 사람 서씨라는 중년 사내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더욱 그러하였다. 빈민가의 저녁이 오면 공기는 더욱 탁해진다. 멀리 도시 중심부에 우뚝우뚝 솟은 빌딩들이 몸뚱이의 한편으로는 저녁 햇빛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짙은 푸른색의 그림자를 길게 길게 눕힌다. 빈민가는 그 어두운 빌딩 그림자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교과서의 직업 목록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일터에서 사람들이 땀이 말라 끈적거리는 얼굴을 손으로 부비며 돌아오고 이 마을에 들어서면 그들의 굳어졌던 얼굴들이 풍선처럼 펴진다. 우통을 벗은 사내들은 모여서서 쉴 새 없이 떠들고 아이들은 자기들 집과 집의 처마를 스칠 듯이 지나는 기동차의 뒤를 쫓아 환호를 올리며 달린다. 아낙네들은 풍로를 밖으로 내놓고 그 위에 얹은 냄비 속에 요리체계는 없는 그들의 그때그때의 사정이 허락하는 신기한 요리 재료를 끓인다. 이 냄비와 저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음식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풍토보다도 더 다르다. 마치 마귀 할멈이 냄비 속에 알지 못할 재료를 넣고 마약을 끓여내듯이 그네들도 가지가지의 마약을 끓이고 있는 것이다. 빈민가의 저녁은 소란하기만 하다.
취해서 돌아온 사내는 기분! 하고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번 그날의 품삯을 내보이며 친구들을 끌고 술집으로 간다. 그러면 그 뒤로 그 사내 안악이 쫓아와서 사내의 손에서 돈을 빼앗아 쥐고 주먹을 휘둘러 보이며 집 안으로 사라지고, 그러면 뒤에 남은 사람들은 싱글싱글 웃으며 노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사내를 달랜다. 빈민가 가까이 있는 시장에서 생선의 비린 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오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바람에 불려온 먼지가 내려앉고 여기저기의 노점에 가물가물 카바이트 불이 켜지는 시각이 되면 사내들은 마치 그것들을 피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자기들의 키보다 낮은 술집으로 몰려든다. 나도 그곳에 하숙을 정하고 나서부터 매일 저녁 되면 술집으로 걸어갔다. 흙탕물 속의 기포처럼 그 어수선한 마을에서 술집들만은 맑고 조용했다. 물론 사내들은 떠들며 얘기하고 혹은 코피를 흘리며 싸움을 하곤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거리에서가 아니라 술집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엔 왜 그렇게 맑은 것으로 보이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가 단골처럼 드나든 곳은 함흥집이라는 함경도에서 왔다는 노파가 경영하는 술집이었다. 긴 의자의 한쪽 끝에 자리를 잡고 주모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 마시며 나는 술보다는 그 술집의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사람을 사귀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으므로 나는 항상 혼자 그렇게 앉아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술도 알맞게 취했다고 생각되면 나는 샘을 하고 외상을 하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 바라크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고개를 쳐들면 저만치서 관광객들을 위하여 형광의 조명을 한 동대문이 그의 환한 모습을 밤하늘에 도사려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밤의 동대문 모습이. 그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녁, 역시 내가 긴 의자의 한쪽 끝을 차지하고 누런 술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는데, 내 곁에 어떤 사람이 털썩 주저앉더니 주모에게 술을 청하고 나서 내 등을 툭 치며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40쯤 나 보이는, 턱에 수염이 짙고 커다란 몸집에 해진 군용 작업복을 입고 있는 그 사내는 영자가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젊은이가 아니냐고 내게 묻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 사내는 퍽 사람 좋게 웃으면서 자기도 그 집에 방을 빌려들고 있는 사람인데 인사가 그리 늦을 수가 있느냐고 하며 자기를 서씨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그 서씨가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내가 늦게 들어가는 셈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는 서씨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지 못했지만 그는 용케 나를 보았고 그리고 기억해 두고 있었던 모양이다. 서씨를 알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였다. 술잔이 오고 가는 동안 나도 말이 하고 싶어져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가족은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좀 귀찮아할 정도로 서씨에게 물어대었다. 그러나 서씨는 별로 귀찮아하지도 않고 고향은 함경도, 6.25 때 단신 월남, 지금은 공사장 같은 데서 힘을 팔고 있다고 고분고분 들려주었다. 그 후로 나는 거의 매일 그 서씨와 함께 함흥집을 드나들게 되었다. 그는 사귈수록 착한 사람의 전형이었다. 굵게 쌍꺼풀 치인 눈매는 가난한 사람답지 않게 빛나고 있어서 차라리 보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줄 정도지만 그는 그 눈으로써 상대편에게 친밀감을 나타낼 줄도 알았다. 영리해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행동이며 머리 돌아가는 건 그 반대인 듯 했다. 두터운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듯한 그의 함경도 사람답지 않게 느린 말씨가 더욱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는 주량이 놀라울 정도로 컸다.
그는 곧잘 자기가 버는 돈은 아마 모두 이 술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며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너털 웃음을 웃곤 했다. 그의 술버릇은 대단히 좋아서 취하면 떠들어대는 건 서씨에겐 어린애로나 밖에 보이지 않을 이쪽이었다. 술이 취해서 그와 어깨동무를 하고 그의 키가 아주 컸기 때문에 나는 그의 허리를 껴안은 셈이 되지만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면 그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훤한 모습으로 솟아있는 동대문을 향하여 한 눈을 찡긋거려 눈짓을 보내곤 했다. 서씨는 밤에 보는 동대문이 좋으냐고 물으면 아니 젊은이도 저 동대문을 좋아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어 왔다. 낮에는 거기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형광빛의 조명을 받고 있는 밤에는 참 아름다워서 좋다고 내가 대답하면 자기는 좀 별다른 의미로 동대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와 동대문은 퍽 친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어떤 살아있는 사람과 친하듯이 친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하여 알게 되었다. 그날 밤도 술집에서 돌아와서 서씨는 자기 방으로 가고 나도 내 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은 채 이불 위에 쓰러져 잠이 들어 있는데 몇 시쯤 됐을까? 누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서씨였다. 서씨의 입에서 여전히 단 냄새는 나고 있었으나 그래도 술은 깬 모양이었다. 나는 지금 몇 시쯤 됐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르지만 아마 새벽 2시나 3시쯤 됐을 거라고 대답하며 보여줄 게 있으니 나더러 자기를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했다. 마치 보물을 캐러 가는 소년들이 비밀을 얘기하는 속삭임과 같은 그런 말투였다. 나는 그의 그러한 기세에 눌려 오히려 내가 쉬쉬해가며 그를 따라서 밖으로 나섰다. 골목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일부러 어두운 곳만을 골라서 몸을 숨겨가며 걸었다. 도중에 내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동대문이라고 대답했다.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이 시간에 가로등만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 이 시간에 서씨가 나와 함께 동대문에 갈 필요는 무엇인지. 나는 의혹과 불안에 눈알을 동글동글 굴리면서도 얌전하게 그를 따라서 고양이 걸음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우리는 한 길 저편에 기왓장 하나하나까지도 셀 수 있을 만큼 밝은 조명을 받고 있는 동대문이 서 있는 곳까지 와서 골목에 몸을 숨겼다. 서씨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고 나서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내자 나에게 이 골목에 가만히 숨어서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구경해 달라고 말했다. 내가 숨을 죽이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럼하고 고갯짓으로 대답을 하자 그는 휘쭉 한번 웃고 나서 재빠르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날랜 몸짓으로 한 길을 가로질러 달려가서 동대문 성벽 밑에 그늘에 일단 몸을 숨기고 좌우를 살피고 있었다. 동대문의 본 건물은 집채만한 크기의 돌로 된 축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축대의 높이는 6m 남짓 되어 보이고 그 축대에서 시작되어 역시 커다란 돌이 쌓여 이루어진 성벽이 건물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 성벽을 서씨는 마치 고개단의 원숭이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듯이 익숙하고 민첩한 솜씨로 올라갔다. 푸른 조명을 받으며 서씨가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 광경은 나로 하여금 신비한 나라에 와서 거대한 무대 위에 장엄한 연극을 보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단 하나의 넓은 빗살이 펼쳐지고 그 빛에 의해서 풍경이 탄생하여
오만한 마음을 가진 양 흔들리지 않고 정립해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어쩌면 호소하는 듯한, 어쩌면 도전하는 듯한, 어쩌면 그것의 손짓에 응하는 듯한 몸짓으로 몸의 온갖 근육을 움직이며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는 그 사람은 문득 나에게 전율조차 느끼게 했다.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찍혀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서 있던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 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갑으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 그날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의 동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뚝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 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없는 행위를 해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옮아온 다음 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 앉아서 기타를 퉁겨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보고 있는데 다생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시간과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절망감이 마루 끝에도 마당 가운데서도 방마다에도 차서 감돌던 창신동의 그 집에서는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형체없는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은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얽어가는 공헌할 수 있었던 나의 기타는 그래서 노인들이 우연한 한마디에 갑자기 자기의 늙음을 발견하듯이 낡아 빠진 모습으로 방의 구석지에 기대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았다. 이해와 감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그때였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땜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해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준 그늘 없는 표정.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이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 그러나 그 어느 지점이 무한하게 먼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더구나 나로 하여금 기타 켜는 시간에 제약까지를 주어가면서 말이다. 차라리 이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은 걷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의 그 끝없는 공전 같아 배던 생활이 이곳보다는 오히려 더 알찬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나의 감정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쪽인가 한편이 틀려 있다는 생각이 나를 몹시 짓누르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는 두 쪽이 같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의 내부 한쪽에서 솟아나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끌고 가는 어느 쪽인가 한편이 틀려 있다라는 집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발전하여 미리 그러기로 되어 있었다는 듯이 나는 이 양옥의 식구들 생활을 빈 껍데기에 비유하고 있었다. 빈 껍데기의 생활. 아니라면 적어도 방향이 틀린 생활.
습관적인 생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나를 끌고 갔다. 이 순간에 나는 꼭 무슨 행동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 좀 현명하고 인간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꼭 무슨 행동이 필요하다는 충동이 그날 오후 내쳐 나를 쿡쿡 찔렀다. 나는 누운 채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문이 없는 베니어로 된 갈색의 천장.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 병원의 그것처럼 깨끗한 벽. 그날 오후 식구들이 돌아올 무렵에 나는 밖으로 나섰다. 나는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 집 식구들을 바꿔놓으리라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가까운 생각이 나로 하여금 느릿느릿 걸어서 어느 약방 앞에까지 가게 했다. 벌써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약방 안의 진열장에는 불이 밝게 켜져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약병이나 상자들은 장난감처럼 귀여워 보였다. 나는 약방의 문턱에 서서 허리를 구부리고 진열장 안을 구경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머니 한 사람이 진열장의 저편에서 몸을 이쪽으로 내밀어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나는 아주머니를 향하여 희쭉 웃어 보이고는 이제 마치 무엇을 찾고 있는 듯한 태도로 진열장 안을 기웃거렸다. 나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무얼 찾느냐고 아주머니가 친절한 음성으로 물었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진열장을 두리번거리면서 흥분제 있느냐고 대답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아주머니가 물었다. 나는 속으로 그 집 식구들을 헤어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대학 강사, 며느리, 여고생, 식모, 손주딸 모두 7사람이었다. 나는 한 사람의 칠회분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제야 나는 고개를 똑바로 들었다. 아주머니는 필요 이상으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점의 안쪽에 있는 진열장으로 가서 정제의 약을 하얀 종이에 싸서 가지고 나왔다. 샘을 돌아서자 나는 아까와는 달리 내 기분이 싸늘해져 있음을 느꼈다. 안도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주위를 천천히 구경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저녁을 맞으면서 내 주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양옥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집집의 창마다 밝은 불이 켜져 있고 옛날에 그 마을에서와는 달리 조용하였고 향긋한 음식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나 자신이 이 평온한, 부자유하게 평온한 마을을 해방시켜 주러 온 악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어쩐지 그것이 나를 즐겁게 했다. 혹은 그 빈민가가 파견한 척후인지도 몰라 라고 나는 생각하며 나는 그 빈민가에 대하여 요 며칠 동안 지니고 있던 죄의식 비슷한 것이 사라져 있음을 깨달았다. 일종의 비겁한 보상행위라고 누가 곁에서 말했다면 나는 정말 즐거워져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을 것이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구들은 밥상을 받아 놓은 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 10분 전이었다. 이제 몇 분만 있으면 식모는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대청마루 가운데의 탁자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식구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음료수에 빻아놓은 가루약을 넣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약봉지를 들고 내 방문에 몸을 대고 식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만일 내가 이 집 식구들의 음료수에 가루약을 타지 않고 지금 바로 그 빈민가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나는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오히려 나는 내가 결코 그곳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생각은 아까 저녁 때 약방에 가기 전의 생각과는 좀 모순된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 그렇다고 스스로 무의미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계획을 중지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것은 천박한 장난?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는 것처럼 엄숙했었다. 드디어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 유난히 조용조용한 식모의 발자국 소리가 나고 주전자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식모가 문단속을 하러 나가는 소리가 난 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루약은 성공적으로 음료수에 용해되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다소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모두들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방에 불도 꺼졌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잠을 이루고 있을까? 나는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방에 불을 켜고 앉아서 왜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들뜨는가를 생각하고 있기 바랐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와서 의자 위에 앉았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방마다 불이 켜지기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자 나는 잠들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그들을 상상해 보았다. 지금 그들은 잠든 채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내가 이제라도 쾅! 하고 피아노를 울리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무슨 구원이라도 받은 듯이 뛰어나오리라. 물론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고 나를 나무란다는 대의 명분으로서. 나는 피아노의 생각이 닿은 것이 기뻤다. 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건반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웃고 있었다. 나의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 놓여졌다. 이제 손에 힘만 주면 되었다. 물론 곡도 무엇도 아닌 광폭한 소리만이 이 집을 떠내려 보낼 것이다. 여기서 공원의 그 젊은이는 그의 얘기를 그치었다. 그저 덧붙여서 한마디 한다면 하고 그 젊은이는 잠시 후에 얘기했다. 그날 밤 피아노가 그토록 시끄럽게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피아노 앞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몇 개의 기침 소리를 들은 듯 하기도 했습니다만 피아노 앞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고독함을 느꼈고 그의 방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그의 손목을 잡고 있는 할아버지의 팔이 왜 그렇게도 억세게 느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나서 그 젊은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어느 쪽이 틀려 있었을까요? 글쎄요. 라고 나는 대답하며 생각했다. 나로서는 얼른 믿어지지 않는 얘기다. 첫째, 그런 생활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있다고 해도 어느 쪽이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오히려 두 쪽 다 잔혹할 뿐이라는 점에서 똑같고 어느 쪽이 틀렸다고 해도 그것은 그 젊은이가 이질적인 사실을 한눈에 동시에 보아버리려는 데서 생긴 무리겠지라고. 내가 틀려 있었을까요? 라고 그 젊은이는 다시 내게 물었다. 글쎄요. 라고 대답하며 다시 나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아무도 틀려 있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것도 자신 있는 생각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다.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젊은이가 보았다는 두 가지 생활이 사실 내 바로 곁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면 나도 좀 멍청해져 버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느낌뿐이었다. 김승옥의 역사 어떠셨나요? 제가 이 소설을 처음 만난 때의 역사는 소설에 등장하는 힘이 좋은 서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낭독을 준비하며 다시 몇 번 읽어보는 동안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자기 나름의 힘으로 애를 쓰며 시간의 역사에 오밀조밀 박힌 하나의 동대문 그 돌들같이 느껴졌습니다. 기껏해야 자리를 바꿔 앉는 정도로밖에 역사에 자신을 기입할 수 있을 뿐인 존재들일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예전에 제가 느낀 서술하는 이의 시선은 서씨 그리고 창신동 사람들과 양옥집의 가족들을 관찰하며 자신의 고뇌를 독백하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 느낀 그 시선은 서술자의 눈을 통과해서 창신동과 양옥집 사이 그 간격을 오가며 망설이고 갈팡질팡하며 뭐라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시대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제 자신을 관찰하며 그 마지막 질문들을 바로 저에게 던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시에서 홀로 한 존재로 독립하고 살아남기, 아직 성글지 않은 채로 여러 세계들을 마주치며 자기 삶의 방식과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젊은 날의 고민. 하지만 그 어느 쪽에서도 결핍은 메워지지 못한 채 때론 사람살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때로는 삶의 욕망이 직면하게 하는 지긋지긋함으로 그렇게 그 두 세계가 아니라 그 간격이라는 것 안에서 제자리 걸음하듯 걷고 방황하는 모습들. 거의 60년 전의 어느 한 청년의 고뇌가 2021년 12월의 끝자락에도 여전히 울림의 귀를 같이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역시 많은 것이 더욱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직업 리스트에 있던 많은 직업들이 퇴색하거나 없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서 씨의 힘이 그 시대에는 더 이상 힘일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힘의 기준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서술자의 시선이 헤매이던 그 간격 역시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채 우리 사이에 우리의 결핍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그 서러움 혹은 그 여전한 찬가를 푸른 동대문 위에서 돌을 든 채 외쳤던 서씨처럼 저의 그리고 우리의 그 푸른 찬가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울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게 힘이 센 사람을 지칭하는 역사라는 그 이름이 과거의 사건과 기록이라는 뜻의 역사와 동시에 울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울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필로가 나누는 낭독의 향기 세 번째 여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